네, 이렇게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인데 일단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혐의 사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소명이 됐다는 것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이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 과정 자체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와 재판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다시 정의해 내려 보면은 실체적 진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6일의 시간 동안에 단 한 번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를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 행위들을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을 소위 말해서 파기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서는 중요한 공직자나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증이라고 하죠. 사람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혹은 사람의 진술을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라는 거는 많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가담자들과 공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나 지위를 이용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진술의 왜곡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것이고요. 물리적으로는 뭐 텔레그램방 탈퇴라든지 몇 가지 또 행위들이 결국은 당시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저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죠.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 과정에서 당연하게 용인이 되고 인정이 되는 여러 강제 수사 방법들이 제대로 집행이 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까지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관저라든지 안가에 대한 CCTV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이제 군사보호구역이나 이유로 거절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현직 대통령이나 신분을 이용해서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그 증거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또 이제 구속심사에 직접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였다라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영장 발부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는 이 점을 고민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용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그것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수사 절차 자체에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를 불법이다라고 단정지으면서 거절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태도 또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굉장히 극도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원과 수사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은요. 각각의 우리 사람의 이름도 호명하기도 하고 누가 담당인지 하기도 했는데 법질서의 차원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투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규명하고 검증해서 그것을 우리 민주공화국이 판단하는 사실적 진실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자체를 완전히 안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라면은 사실은 영장을 발부하는데 오히려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를 동원해서 불응했고요. 또 이 체포 후에도 공수처 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전략을 좀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이 법치의 구조 속에서 적절한 어떤 행동들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를 정치의 장으로 가져와서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수사의 재판 절차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이거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보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헌법에 대한 판단도, 법률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판단도 다 대통령인 자신의 판단 하에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인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권위와 별개로는 법률적인 사법 절차에서는 스스로의 적정한 어떤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법에 따라서 조사를 된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영장 발부라든지 앞으로의 양형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공수처 조사에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도 반헌법 또는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구속된 게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구속 적부심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체포영장에 대한 그 항고 이의도 했었고요. 또 체포 적부심이라는 사실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도 했었기 때문에 네. 청구했었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 청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외람되지만 참 좀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는 거를 이렇게 그 사건의 당사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회자되도록 만드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법이 무엇인지 결정하는지 법치주의의 핵심은 결국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장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원의 결정에 내렸을 때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들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사법화됐어요. 근데 이제 사법화된 문제 자체도 이제 정치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부분 사법의 권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 어떠한 법치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판사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떤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그 근간을 이루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오히려 원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지금 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법원 일대 시위가 또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저렇게 폭동 중에서 점거돼가지고 법원의 기물들이 파손된 거를 앵커님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처음 보는 일. 우리나라 이상되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헌법적이다, 반법치주의적이다, 사법부가 작용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혹은 저 시위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끝에 그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법원이 이제 물리력으로 점거돼가지고 파괴되는 것들이죠. 민주공화국에서 법원이 파괴된 다음에는 우리의 사법적인 결정은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에서의 물리적인 폭력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질서이고요.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가 사법화가 됐을 때 정치인이든 평론가든 아니면 각 당사자든 심지어는 그 변호인들이 그 법치주의 자체를 공격을 합니다. 법원을 공격합니다. 판사의 성향을 물어보고요. 판사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법원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아무것도 거릴 게 없게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에도 법적인 결정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파괴하는 행위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민주공화국의 공동체로서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선이기 때문이죠. 그 최소한의 선을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무시하라고 독려하고요.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3번의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군부대가 동원돼서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국면. 국회에 군부대가 진입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데 경호처 인력이 동원돼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막아서는 부분. 국가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이런 식으로 거부해서 집행을 막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거리에 있는 시위대들이 동원돼서 법원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윤리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헌법 질서가 있고 여기에 어디에 법치주의가 있습니까? 저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선호할 수도 있고 불호할 수도 있어요. 법률가는 정치인은 아니면 민주사회의 시민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 갈등들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공간, 그거에 대한 권위를 최소한 인정해주고 가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질문마다 무슨 결정할 때마다 이 판사는 성향이 어떤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걸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새벽 2시 50분쯤에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3시 20분쯤에 서울 서부지법 일대에서 지지자들이 좀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들, 뭐 외벽을 뜯어내서 그 벽을 창문으로 던지고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들이 저희 화면에도 잡혔는데 일단은 이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건조물 침입이나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좀 처벌 수위가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 적용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공용물 손괴, 공동주거 침입,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만약에 경찰관 등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있고요. 치상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가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거기다가 소요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 위력을 발휘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하는 것들은 소요, 소위 폭동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시법 위반도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민간인들을 폭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별개로 또 특수폭행으로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범죄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소위 말해서 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적용이 되는 경합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체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반성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더 강력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하게 뭔가 폭력 시위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공격받았고요. 네. 법원이 공격받았던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격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법적인 집행 절차에 대한 이 정도의 물리적 동원이 별다른 처벌이 없이 넘어가는 것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지지층들이 법원에 침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앞서 계속 지지자층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이나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매일같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다라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무시해도 된다. 심지어는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해도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모든 법 질서와 우리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그 권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심지어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압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면요. 지금은 서부지방법원이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 타겟이 될 거고요.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또한 타겟이 될 겁니다. 소요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공공의 안전에 관한 법익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갈등이 심하지만 그것이 폭력으로서 전복되거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과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법과 체계를 가지고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자들이고요. 그리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변호사들입니다. 어디서 변호사들이, 어디서 정치인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고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좀 새벽에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조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수감된 사례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사례는 있었는데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식의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이제 소위 미결 수용수로서 이제 독방에 이제 수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론적으로 입감 관련된 절차들이 이미 체포된 상태였지만 공식적으로 수용 번호가 부여가 되고 머그샷 촬영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미결 수용수로서의 구금이라는 것은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우나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역사지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구속 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애호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9시 이후에 정식 입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용 번호를 가슴에 달고 머그샷도 찍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라 특별히 다르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머그샷 촬영이라든지 또 수용번호 부여 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지만 좀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이 면회도 다른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경호나 이런 문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피경호 대상자로는 대통령과 그 가족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면회를 하는 과정이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도 경호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구치소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소위 일반적인 경호와 같은 근접 경호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굳이 보자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경호 대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리고 수감이 된 적이 있죠. 그런 전례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수감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윤 대통령 구속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경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형태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수감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경호라는 것의 핵심은 피경호 대상자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독방에서 수용이 되어 있고 또 공공 이제 수감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외부적인 위해가 가해질 경우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구치소를 서울 구치소를 점령하자 뭐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라는 그 공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경호 인력들이 그 부분들을 저지하는 데는 동원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기존에도 이제 경호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때 담장을 경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도 그렇다면 계속 이 담장을 경계로 경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른 그 수용자들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하게 이제 다른 근접 경호들을 할 필요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결국 전직 대통령의 수감과 관련된 그 과정의 기준들을 많이 준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구치소 내에도 경호 인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게 경호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하러 가거나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회를 하러 이동하거나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따로 좀 배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제 구금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요. 구체적인 논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도 경호 대상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감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그 선례들을 많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감의 가장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수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위해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감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치소 쪽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 우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번에는 좀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속영장 발부 또한 그것의 하나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갑자기 수사에 대해서 협조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영장 그 발부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검찰로 이제 수사 관련된 과정이 넘어가게 됐을 때 검찰 수사에도 똑같이 응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였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어떤 타당한 이유가 또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첫 번째 이유,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치소 뭐 출장 조사나 강제 인치를 또 뭐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은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강제 인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수단에 동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검찰에서는 좀 조사에 응할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친정인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사실 그것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로 수사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검찰, 경찰, 공수처 어떤 쪽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면은 앞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포고령 1호 1항에 국회의 활동과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도록 할 명령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거기에 개입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김영현 전 장관이 직접 그 변호인 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검토를 받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인지가 봐야 할 텐데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는 또 이게 오류를 자신이 부주의를 못 잡아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국회를 물리적으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도끼를 문이 부셔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는가. 지금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의 조사가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각각의 사령관들에 대해서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지 어떤 입장인지가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점거 지시를 했는지, 네 번째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 대표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이 4가지가 앞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에 폭동을 일으켰던 그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는 것들의 혐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에도 나설 수 있을지, 경호처가 이번엔 좀 협조를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 그 시설의 담당 책임자가 거절할 수 있지만 2항 그것은 1항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같은 조문의 2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국가적인 이익이 없는 이상 그것에 수색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비화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강성으로 불려졌던 기존의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거 이제 체포되거나 구속, 기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태도 또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거를 거절할 이제 명분 또한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그리고 또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행범에 대한 체포, 그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이런 부분이 좀 더 엄정하게 이루어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건물, 물건 하나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와 우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반복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될 거고요. 더 많은 인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법원의 담장을 넘고 판사를 공격하고 또 수사관들을 공격하고 검사를 공격할 겁니다. 이게 내전입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법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법질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이래 가장 위험한 선이 한 개 지금 넘어진 겁니다. 법원 행정처로서도 그래서 아침에 긴급하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경악스러운 거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두가 합리적인 양식을 가진 법률가라면은 정치인이라면 단호하게 반대하고 단호하게 문제 삼아야 하는 이슈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행동들을 독려를 하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더 거치고 더 큰 규모로 하자는 선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나 아니면 여당에서 이런 시위대 물리적 충돌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려가 좀 시위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우려 수준이 아니라서 단호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네, 당연히 이것도 우려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뭡니까? 법률가라는 거고요. 이 법치주의적인 작업들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 법원에서는요, 당장 월요일부터도 많은 재판들이 벌어져야 하고요. 그 재판에서 사람들이 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저렇게 난입해가지고 그 기물을 파손할 뿐만 아니라 그 법원 자체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결정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남는 거는 저런 식의 물리력을 동원한 상호 간의 충돌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고자 법치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공격입니다. 네. 자,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해서 최장 20일의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앞서 이제 검찰과 공수처의 입장을 봤을 때는 열흘씩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검찰의 좀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공수처와 검찰이 그 구속 기간 동안에 조사 기간을 나누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어렵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래도 기간 내까지는 수사를 끝까지 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공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기 위한 과정을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쪽에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고 벌써 그런데 5일이 지났습니다. 공수처는 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조사에 임하게 될까요? 네, 굉장히 긴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사항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려면은 핵심적으로 헌법적으로 계엄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해제 권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물리적으로 그리고 회파하고자 했던 지시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일관되게 물리적으로 그것을 차단하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인지로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 대표라는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또한 바로 이렇게 계엄 해제 의결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선관위와 관련돼서 지금 일부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서 뭐 케이블 타입이야, 뭐 작두, 야구방망이 등을 동원해가지고 폭행 협박, 심지어는 고문행위까지도 진행하려고 했던 준비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의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여하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그들은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어떤 입장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 것인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한번 나눠봤는데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지, 혹은 이게 청구가 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다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앞으로 구속적부심 그리고 보석 신청 등을 계속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과 동일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현저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지 기소가 된다면 이제 수사가 아니라 재판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직위상 받는 경호, 그 경호상 도입되는 경호 구역과 경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사실상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행동들을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에서 법원이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적 부심 또 보석 절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그 절차 자체의 세부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제 포커스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서부지법, 뭐 영장에 기재된 110조에 관한 내용들, 물론 이제 각각 하나하나씩의 쟁점과 논의들을 할 수는 있지만은요, 더 본질적인 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동원됐던 사령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일관되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차단하고자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매일과 같이 여당과 그다음에 변호인들과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그 변호사들의 입장문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하루에도 한 10개 넘게 계속적으로 그것이 도돌이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런 절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로 해서 여론저들을 펼치고자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취지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이 구속영장 발부가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수사 기록이나 재판 내용들을 같은 법관이 다른 이제 법원의 소속이긴 하지만은 법관이 보기에도 그 범죄 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습격과 난동 사태들은 헌법재판사의 재판관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수사와 재판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을 독려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사법 체계들을 무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심리와 또 이 부분에 대한 헌법 수호로서의 각급 파면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앞서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구속 상태에서도 탄핵 심판에 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자신의 관련된 재판들은 출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석하고자 한다면 출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재판 등의 이유로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보통은 더 선호하는 경향들도 있고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으로서 헌법재판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관련자들의 재판도 진행될 텐데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의 방향이 조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들이 증거로서의 어느 정도 효력이 있고 이 진술이 뒷받침되려면 또 어떤 다른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한지도 짚어주시죠. 네, 법정에서의 증언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의 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의 탄핵 재판,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수사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내란죄라는 것이 내란죄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선동선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두머리가 없는 내란죄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목적에 어떤 지시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사실은 계속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심판에서는 이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탄핵 심판은 지금 이 대통령을 다시 현직에 복귀시켜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도 되는지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은 대통령으로 복귀한 다음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시 이런 형태의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리인단의 어떤 입장, 대리인단의 주장은 사실은 어찌 보면 탄핵 심판의 전략으로서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는 법률적인 당위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지지자들에게 더 설득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구속심사가 끝나고 한 8시간 정도가 지나서 발부가 됐는데 이게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오래 걸리는 편인지 아니면 좀 평균적인 시간인지 오래 걸렸다면 오래 걸린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앞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영장 실질심사 시간 자체도 아주 길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핵심적인 쟁점이 그 앞에 있는 나머지 사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간단한 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에 있어서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이 2월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수사 중에 윤 대통령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된다고 본다면 이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인정이 되거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요 나머지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일관되게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들을 목표로 했다거나 불법적인 체포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계속하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실관계가 실체적 진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발부되기 전까지 이제 심사 상황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40분간 발언을 하기도 했고 마지막에 5분 정도 최종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주장했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보도 내용으로만 보고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에 관련된 수사와 재판 자체가 다 부당하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사와 재판 과정을 잘 진행하고자 하는 영장 전담 판사로서는 영장을 기각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구속적 부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보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히 사법부가 나의 판단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한다면은 사법부로서는 이 부분에서의 법치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더 불리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출이 당하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반대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소추라는 건 기소 대상이 된다는 건데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헌법에 명확하게 써 있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상대권이나 통치행위라는 것들도 사법적인 자제라는 얘기는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법적인 통제 자체를 대통령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97년도에 이미 대법원 판례가 성립이 되어 있고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어떤 행위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입니다. 당혹스러운 거는 이런 당연한 어찌 보면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법학계라든지 변호사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도 않았던 이슈들이 마치 엄청난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계속 회자가 되고 도돌이표로 노래처럼 불려지는 것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야 하는지 그 법리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혼란들이 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또한 단호하게 판단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재판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수사도 진행이 될 텐데 관련 사건에서 이제 1심 선고가 한 8월쯤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또 구속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또 이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이라는 거는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확인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구체적으로 굳이 보자면은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당사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 자체보다는
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확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상 한 6개월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이제 재판에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 자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자 하는 전략들을 핀다면은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지지자들이 공수처 검사를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살해하겠다 이런 글도 올라왔었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엔 좀 어떤 혐의로 처벌받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위협 이것이 협박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고요. 이제 협박을 넘어서 가지고 다중이 몰려가서 이제 공수처 검사가 탄 차를 둘러싸고 협박을 했다면은 특수협박이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또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공수처 수사관을 다치게 만났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의 중대성과 내용의 준비의 정도의 구체성에 따라서는 살인 애비 음모죄로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처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 섬들은 마구잡이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사법화가 됐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결정하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정치화가 이미 됐죠.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정치화를 넘어서 폭력화하는 과정까지 가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거나 혹은 법률가로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뭐 재판을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좀 풍경이 바뀌게 될지 혹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재판이 지연되거나 하는 사태도 발생할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재판 자체가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만약에 이제 피청구인이나 피의자 쪽에서 계속 독려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재판과 수사에서 극도로 불리한 결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